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창비 4-3단원 세상을 바꾸는 토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명에서 알 수 있듯이 토론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제시된 지문은 찬성 측의 입론 그리고 반대 측의 입론 이렇게 따로따로 지문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그대로 지문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토론처럼 사회자의 발언을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반대 이가 기억에서 할 말을 묻는 식으로도 출제가 됩니다. 이 짧은 입론 내용이지만 엄청 꼼꼼하게 여러 번 읽어둬야 하는 내용이에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최다 빈출 유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예요. 찬성 측의 입론과 반대 측의 입론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찬성 측 입론자 그리고 반대 측 입론자의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겠죠.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찬성 측 입론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은 논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토론에서 다룰 핵심적인 용어를 정의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기 방식에 해당하는 거죠. 담화 표지를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 이러한 말하기 방식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다 빈출 유형은 필수 쟁점에 따른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의 이유, 그리고 그 근거를 묻는 문제예요. 특히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보자면은 특히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필수 쟁점에 대한 찬성층 반대측의 이유 및 근거가 적절하지 않은 것, 표로 제시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서술형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들어갈 내용 또는 필수 쟁점이 무엇인지 묻기도 해요. 필수 쟁점에 따른 찬성 측의 주장이 아니라 필수 쟁점이 뭔지도 묻기 때문에 필수 쟁점 세 가지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최다 빈출 유형은 논제의 종류를 묻는 문제, 그리고 토론 참여자들의 역할과 태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토론에 제시된 논제는 정책 논제이죠. 따라서 이 토론의 논제와 비슷한 유형인 논제를 고르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이런 식으로 정책 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과 같은 종류의 논제를 모두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정책 논제뿐만 아니라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도 뭔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특히 서술형으로 논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됐어요. 기출문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정책 논제의 조건을 제시하고 정책 논제를 윗글에 맞는 정책 논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책 논제의 조건까지도 꼼꼼하게 읽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책 논제가 뭔지 그 토론 논제 종류의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논제는 토론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이나 주장에 해당합니다. 논제는 이렇게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논제는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제로 예를 들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담배는 몸에 해롭다. 이렇게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논제여야 돼요. 한편 가치 논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 환경 보존보다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책 논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논제예요. 이 글에 나온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정책 논제에 해당합니다. 정책 논제의 조건은 우선 긍정적 진술의 평서문이어야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의 형태여야겠죠.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하자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기존 질서나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는 진술이어야 해요. 만약에 지금 자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토론의 논제가 자유투표제를 도입하자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찬반 대립이 뚜렷한 하나의 주장을 담은 진술이어야 하고 중립적인 내용을 담은 진술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제에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하면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선 의무투표제의 장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립적인 내용이 아니죠. 따라서 정책 논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정책 논제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나온 글은 입론에 해당하지는 않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대립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이것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로 실현된다.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즉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선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어떤 사람을 선출했어요. 투표를 통해서. 그럼 그 한 명은 이 30명을 대표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거죠. 따라서 대표성을 부여한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에 의해 정치를 행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는 것입니다. 30명에 의해서 투표된 사람이랑 뭐 3,000명에 의해서 투표된 사람이랑 다르겠죠. 따라서 투표율이 높을수록 선출된 사람의 대표성이 커지는 것이다. 투표율과 정당성, 대표성이 관련이 있다라고 입장을 드러내고 있네요. 다음 이 문단을 볼게요. 선거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투표제 종류가 나왔는데 두 개는 대조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대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70%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대요. 이게 바로 토론에서 찬성 측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자유투표제를 지금 유지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토론에서 반대 측에 해당하는 입장이겠네요. 이러한 토론의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앞에 나온 이 문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을 읽어볼게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도입하자라는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죠. 투표율이 낮아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 필수 쟁점 첫 번째는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의무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임으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는 필수 쟁점 두 번째가 드러납니다. 바로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에요. 지금 문제 상황을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들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 계층에 더욱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필수 쟁점 세 번째, 효과 및 이익을 얘기하는 주장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내용이 나오겠죠. 반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찬성 측은 첫 번째 쟁점,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첫 번째 필수 쟁점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반대 측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반대로. 두 번째,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 교육이나 모의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투표제의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필수 쟁점 두 번째는 문제 해결 가능성이었어요. 찬성 측은 의무투표제를 통해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반대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의무투표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안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 번째 필수 쟁점은 효과 및 이익이었는데 찬성 측은 이러한 효과가 있다는 거고 반대 측은 효과보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의무투표제를 하다 보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그냥 아무나 투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찬성 측 입론과 반대 측 입론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도 봤듯이 가의 찬성 측 입론을 제시하고 그 다음 나의 반대 측 입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읽어야 해요. 우선 찬성 측 입론을 볼게요. 입론은 우선 논제에 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인데요. 논제를 제기한 측, 즉 기존 질서의 변화를 요구하는 측이 찬성 측이므로 찬성 측이 먼저 입론을 합니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라고선 기존 질서 변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니까 기존 질서 변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 문제 상황이 뭔지, 이러한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뭔지 찬성 측은 이렇게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찬성 측은 핵심 용어인 의무투표제에 대해서도 개념을 정의해야 돼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의무투표제란 유권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투표 불참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라고 이제 주장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라고선 순서를 나타내는 담합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필수쟁점 첫 번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투표율이 낮아서 지금 문제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그 주장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볼게요. 실제로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였습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정당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라고선 실제 총선 투표율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논증은 주장과 이유, 근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주장, 이유, 근거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특히 이유랑 근거랑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필수 쟁점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쟁점이 나오겠죠. 바로 문제의 해결 및 실행 가능성입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둘째, 의무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입니다. 벨기에는 1893년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여 30%, 40%였던 투표율을 90%로 높였습니다. 호주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평균 투표율이 94.8%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째 이유에 대한 근거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 투표율이 올라간 벨기에와 호주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금 등의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을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투표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선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통해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럼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효과 및 이익이라는 필수 쟁점을 다루겠죠. 셋째,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유를 제시했으니까 이제 근거가 나와겠죠. 근거는 미국의 정치학자의 글을 인용한 거예요. 아런트 레이파르트는 자신이 쓴 불평등 참여라는 글에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하면 투표 참여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투표장으로 유인하여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해서 근거로 들고 있어요.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도이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라고 찬성 측의 입론이 마무리됩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의 입론을 볼게요. 저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나타내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고 있죠. 투표율이 낮은 것도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10명 중에서 4명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6명에 대한 투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선택이다. 6명이 선택한 것도. 따라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필수 쟁점에 대해서 지금 찬성 측과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자신이 내세운 이유에 대한 근거를 내세웁니다. 근거는 바로 공직선거법 제1조에서는 이라고선 법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이라고 표현하며 선거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그러니까 10명 중 6명이 투표했을 때 4명이 투표를 안 한 것도 의사표현의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볼게요.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및 실행 가능성이라는 필수 쟁점에 대해서 이 의무투표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아니다. 다른 방안이 있다라는 입장이에요. 투표 시간의 연장,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 지원, 수용자와 같이 법적으로 투표가 금지된 유권자를 위한 정책 마련 등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투표 불참자를 처벌하기보다는 투표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찬성 측은 투표를 불참한 사람한테 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 처벌을 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반대 측은 불참자가 아니라 참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입니다.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찬성 측이 제시한 의무투표제의 효과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찬성 측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합니다. 브라질의 정치학자 데이비드 플라이셔는 의무투표제 아래에서는 유권자들이 후보의 공약도 모른 채 형식적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거의 질을 높이려면 자유투표제를 시행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시행하여 얻는 효과가 불확실하므로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라고선 효과가 불확실하다. 여태까지 제시했던 자신의 이유를 요약하면서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필수 쟁점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논증 구조를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 그냥 빈칸 뚫고선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를 묻기 때문에 이 표를 꼭 여러 번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볼까요? 다음 중 찬성 측의 입론인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거 한번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4번입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논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말하고 논제의 등장 배경은 이 부분에서 제시했죠.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논제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번, 용어의 개념을 제시한다. 용어의 개념도 의무투표제란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죠.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벌금 등 불이익을 제도화하여 이런 식으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죠. 4번, 예상되는 반박에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가에서 예상되는 반박, 즉 반대측이 반박할 것을 예상해서 그것을 대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5번,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여 주장이 관철되었을 때의 기대 효과는 필수 쟁점 세 번째, 효과 및 이익, 이 부분이죠. 이러한 선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보자면 토론 참여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도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우선 1번부터 볼게요. 사회자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한다. 적절하죠? 사회자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가 뭔지, 그리고 토론의 순서도 제시를 합니다. 2번, 토론자들이 토론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도록 유도하고 공정하게 진행한다.
이것도 적절하죠. 3번, 토론자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한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토론을 경청해야 하는 것은 토론자가 아니라 청중, 배심원의 역할입니다. 토론자는 중립적이면 안 되죠. 토론자는 찬성, 반대, 자신의 입장이 있는데 그 중간의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되잖아요.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토론자는 논제를 분석하여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해야 한다. 맞죠? 토론의 논제를 제대로 알고서 필수 쟁점도 분명히 파악하고 필수 쟁점에 따른 자신의 이유를 드러내야 되죠. 5번, 청중 배심원은 토론자의 말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어야 한다. 이것도 적절합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논제의 종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2번을 보겠습니다. 윗글과 같은 종류의 논제를 모두 고른 것은 윗글과 같은 논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것은 정책 논제에 해당했죠. 따라서 정책 논제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멈추시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디귿과 미음이에요. 기억부터 볼게요. 리더십보다 협동심이 중요하다. 이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가치 논제에 해당하죠. 따라서 기억 적절하지 않습니다. 니은, 발해의 역사는 한국의 역사에 포함된다. 이거는 사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논제인 사실 논제에 해당합니다. 니은도 정책 논제가 아니죠. 디귿,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거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와 마찬가지로 정책 논제죠. 정책 논제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는 논제로 기존 질서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담는 거라고 했죠. 리을, 따뜻한 공기는 상승하고 차가운 공기는 하강한다. 이것은 사실 논제에 해당하네요. 미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라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문제 해결 방안이 드러나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책 논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었어요.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27번을 풀어볼게요.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은 반대 측이 찬성 측의 입론에 대해서 반대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찬성 측 입론에서의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지적하는 말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풀어보셨나요? 답은 3번입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의무투표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선 기억에는 찬성 측 입론에서 논리적 허점이나 오류를 따지는 말하기가 들어가야 한다고 했죠. 따라서 찬성 측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부작용은 알고 있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다음 니은, 침묵도 넓은 의미에서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 중 하나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찬성 측은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따라서 투표율이 낮으면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반대측 입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투표권을 포기하는 것 역시 국민의 의사표현 방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도 의사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 10년간 총선 투표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찬성 측은 18대, 19대, 20대 총선 투표율은 46, 54, 58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높아지고 있기는 한 거죠.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라고서 반대측이 말할 수 있겠죠. 리을.
2014년부터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사전투표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디귿과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다라고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 미음. OECD 국가 대부분 18세 선거권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19세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미음은 선거 연령에 대한 내용이므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에는 어울리지 않죠. 이 미음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에 어울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음과 같은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7번에 적절한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3번이었습니다. 반대 신문 내용이 생각보다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통해서 꼭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1 국어 창비 4-3단원 세상을 바꾸는 토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